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아들아이 하나를 두고 있어요. 남편과는 27쯤 결혼했고 지금 15년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제 나이 또래에선 그런 분들이 잘 없긴 해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좀 없는 편이었고 누군가가 저를 좋아해 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좋다고 하는 남편에게 마음이 갔고 별다른 고민 없이 결혼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도 저 자신에게 자신감을 좀 느끼고 다른 인생을 살아보려 노력하고 도전이라는 걸 좀 했다면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건 후회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저는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제 아들을 만났잖아요. 아들은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저도 아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을 만큼 엄마를 잘 따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제 결혼 생활은 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먼저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술주정 해댔고 어느 날은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노느라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아서 제가 식당 일 같은 것들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주제에 가부장적이기까지 해서 말끝마다 여자가 여자는 하며 저를 통제하고 늘 위에 서려고 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우리 집까지 날려먹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전 재산이었던 집을 날려먹고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며 남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시댁으로 진짜 시집살이 하러 들어가야 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그냥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학벌과 재력 뭐 하나 특출난 것 없는 남편이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주기는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어디서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운 걸 데리고 와서는 정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청을 붙이든가 하지. 이런 식으로 늘 저를 무시하고 막말했죠. 그런 이야기를 수년째 듣다 보니 정말 내가 모자라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복을 받아서 이 집에 들어왔구나. 나는 나가면 정말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스스로가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찍소리 한번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단 두 사람, 우리 아들과 시아버지만 빼고 말이죠.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요. 아들아이가 그렇게 한번 소리 지르면서 할머니 밉다, 싫다, 악마 같다, 울며 불며 난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아들아이 앞에서는 과하게 그러시진 않긴 합니다. 본인도 손주에게 악마 같은 할머니가 되는 건 싫은가 보더라고요. 작작 좀 해요. 요즘 당신같이 유난인 시어머니가 또 어딨나? 시아버지는 평소 조용조용하고 시어머니에게 길을 잘 못 펴는 타입이셨는데 간혹 그렇게 저의 편을 들어주셨죠. 물론 그럴 때면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말입니다.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시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매일 구박받으며 사셔서 정말 길을 못 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더 이상 말씀을 못하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늘 안타까웠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어요. 몇 가지 일화를 알려드릴게요. 하루는 제가 음식의 간을 제대로 못 맞춘 날이었어요. 평소 시어머니 성격을 아는지라 다시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미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상을 내갔습니다. 이걸 지금 먹으라고 내온 거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보란 듯 남편을 데리고 와서 외식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엎질러진 상을 치우고 있는 반찬으로 밥을 억지로 먹었어요. 울면서 말이죠. 보나마나 이것들을 다 버리라고 할 텐데 아깝잖아요. 또 어느 날은 빨래를 잘못해서 옷이 줄었는데 그 옷을 그대로 제 얼굴로 집어던지셨죠. 물에 젖은 옷이 아프게 얼굴에 맞아 멍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뭔가 하기 싫다거나 남편이 요구하는 것들에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도 바로 손이 뒤통수로 날아왔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폭력을 써댔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요. 사실 그게 반복되는 생활을 해오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게 절대 아닌데 어느새 세뇌당한 사람처럼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원래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건 마트에서 장을 볼 때의 일이었습니다. 모녀 사이로 보이는 여자 두 분이 다정한 모습으로 장을 보고 있길래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모녀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유, 너 먹고 싶은 거 만들어 주겠다니까 뭘 그렇게 고집을 부려. 오늘은 제가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늘 어머님이 해주시잖아요. 물론 어머님이 해주시는 것만큼 맛은 없겠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남의 집 귀한 딸 손에 물 묻히자고 우리 집에 데려온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내가 해주는 거 드세요, 며느님.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 너무 다정한 모습으로 너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상상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뒤에서 저를 꾹꾹 찌르며 말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너는 장 안 보고 야 여기서 멀뚱히 뭐라고 섰어? 아니 아직도 이거밖에 안 담았어? 너는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응? 내가 오늘 시간 많지 않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했지? 시어머니의 그 불호령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저는 조금 전에 본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나만 이러고 사나? 하는 건 말입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나만 이러고 사나? 다른 집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았거든요.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더더욱 말입니다. 제 개인 시간을 갖게 시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으니까요. 야, 이게 얼마만이냐. 연락 좀 하고 살자, 제발. 근데 운주 너 고생 많이 했어? 얼굴이 왜 그래? 화장품이라곤 동네 마트에서 할인하는 제일 저렴한 것, 미용실도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자를 때가 되면 가서 자르는 정도. 저에게 정말 단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저와는 달리 친구들은 예쁘고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혼자 늙은 아줌마가 되어 있는 모습에 또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그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그게 뭔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어.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없으면 너 같은 걸 누가 받아주냐. 이러면서 멀쩡한 사람 세뇌해서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나도 좀 그런 거 같다.
친구들이 정말 걱정하며 말해주더라고요. 요즘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 남편도 문제다. 그건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하면서요.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또 혹시나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그런 이야기를 하니 속도 시원하고, 또 정말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얼굴로 바로 쿠션이 날아왔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제 곧 저녁 시간인데 밖에서 쳐노느라 이제 들어와. 이게 아주 미쳤구나, 어? 그때 시간이 4시 30분쯤이었거든요. 아직 저녁이 되려면 먼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나갈 때 점심만 먹고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주 늦게 들어온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짜고짜 그러시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우니? 어? 울어? 아니, 얘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시며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시더군요. 엊그제 보았던 그 다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오늘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아,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더 눈물이 났습니다. 어쭈? 이게 시위하네, 어? 안 그쳐? 뭘 잘했다고 울어? 누가 보면 내가 너 잡는 줄 알겠다. 아, 그만 울어! 잡으시는 거 맞잖아요. 처음으로 한 말대꾸였어요. 사실 말대꾸도 아닙니다. 그냥 작게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소심하게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자기 말에 제가 토를 달았다는 거 자체에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너 지금 내 말에 말대꾸했니? 시어머니는 매우 큰 목소리로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한 번 더 때리려는 듯 손을 번쩍 들을 때였습니다. 거 좀 적당히 해. 안방에 있던 시아버지가 나오시면서 말했어요.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 어떤 짓을 하셔도 선뜻 나서서 말리거나 하지 않으셨거든요. 본인도 기력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귀찮아지셨는지 아니면 저를 위해서 한마디 하면 시어머니에게 10마디를 들어야 하는 게 힘드셨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상관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요. 아,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상관을 안 하나? 아, 그럼 모른 척 하든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구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뭐라고요? 몰상식? 시어머니가 몰상식이라는 말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여태껏 본인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그런 짓을 해왔던 건지 싶어서 속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전에 본 적 없던 단호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래, 몰상식. 며느리가 좀 늦었다고. 아니, 좀 늦은 것도 아니지. 아직 4시 반밖에 안 됐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 좀 만나러 갔다 온 애한테. 들어오자마자 얼굴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또 그 한마디를 못 참아서 때리려고 손을 들어? 이게 몰상식한 게 아니면 뭐야? 동네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매일 보는 그 막장 드라마 시어머니도 당신보다는 나아. 시아버지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일단 제가 보기로는 처음이긴 했거든요. 당장 그 손 못 내려? 어디 사람을 때리려 들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기가 눌렸는지 일단 손을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뭐라 중얼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내가 잘 말해 볼마. 너도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잖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눈물이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 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조차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 걸 모른 척 해왔거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조금 조심하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구박하지 않거나 덜 괴롭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을 때는 여전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편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 조금 든든해지고 그전보다 견딜만 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보단 훨씬 나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친구들을 보며 든 생각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너무 돈을 안 쓰고 살았다는 건 말입니다. 물론 남편 월급은 남편 본인이 관리하고 다달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거나 저를 위해서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작게 아르바이트라도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봤습니다. 집을 비우는 건 시어머니와 아들 때문에 안 됐고 과도하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도 무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민해 본 결과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든 만드는 걸 참 잘했어요. 그런데 조금 찾아보니까 요즘 열쇠고리 같은 것들이 유행이더라고요. 투명하게 굳은 재를 이용해서 그걸 예쁘게 꾸며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재료만 있으면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재료들을 사서 시어머니 몰래 하나 둘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걸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고 말이죠. 초반에는 아주 봐주지 않았는데 하나 둘 팔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하루에 4-5개씩은 팔렸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용돈으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집안일 하는 거에 크게 무리도 없었고 말이죠.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보고 또 홈쇼핑이나 시장이 아닌 곳에서도 옷을 사봤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해봤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니 시어머니가 어느 날 묻더군요. 너 요즘 바람났냐? 뭘 그렇게 찍어 바르고 못 보던 옷들이 보이고 그래? 돈은 다 어디서 났어? 제가 돈이 어디서 나요? 애비가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 딴주머니 찰 만큼 돈을 더 줄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집을 비우고 어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못 보던 물건들은 자꾸 생기고 소비가 느는 것 같으니 궁금하긴 했을 겁니다. 하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길래 거짓말을 했어요. 저번에 친구들 만났는데 저보고 그만 궁상맞게 살라면서 이것저것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자기 안 입는 옷들도 주고. 네가 거지냐? 어? 왜 그런 곳에 나가서 그런 취급을 받아? 네 남편 체면 깎이게. 저를 걱정해 주는 말이 아니었죠. 그냥 제가 그런 곳에 나가 없어 보이면 남편이 욕을 먹으니 그걸 걱정한 거였습니다. 없다고 하소연한 건 아닌데 친구들이 보기에 제가 불쌍해 보였나 보죠 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하진 않더군요. 뭐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자기가 해줄 것도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저금도 할 수 있고 제가 만든 열쇠고리를 잘 쓴다는 사람들의 후기를 읽으면서 소소하게 인생의 즐거움들이 생겨가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 전보다 숨쉴 구멍이라도 있으니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편인데 그 정도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넣어봤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 걱정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뭔가 아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었어요. 어머니, 애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아니, 애비가 며칠째 안 들어오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이 없으시길래 혹시 뭐 들은 게 있어서 그러신 건가 싶어서요.
들은 게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바깥일 하는 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는 거지. 얘는 생사람을 졌네. 과하게 반응하시는 게 분명 뭔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다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더 물어봐야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말이죠. 그리고 곧 왜 그러는지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밖에서 살림을 차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그걸 숨겨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우스워진 건지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보란 듯 그 여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아무 말 없이 외박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화가 아예 안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청 화가 났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서러웠던 건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래, 나 여자 생겼는데 뭐? 네가 어쩔 건데? 뭐 이혼하려고? 다른 여자가 있는데도 너 같은 애랑 살아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해. 누가 너 같은 애를 데리고 살아주니?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전혀 단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 태도 말이죠.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구나. 그 점에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싸울 의지도 안 생기더군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인간도 뭣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집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림만 하고 특히 저같이 산 사람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나는 네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다 줄게. 끝까지 응원할 거야. 친구는 그렇게 말해주며 저에게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분은 수임료도 아주 최소로 받으셨어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더 달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으세요. 지금 은주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은주 씨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연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시어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학대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런 것들을 녹음하던 아니면 문자 같은 거 남겨주든 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바로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대해도 감히 이 집을 떠날 생각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하는 바보, 머저리요. 전에는 엄청나게 서럽기만 했던 그 점이 지금은 오히려 증거를 모을 수 있어 아주 좋은 점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말들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다른 여자가 생긴 건 다 당신 탓이야.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자기 꾸미지도 않고 아줌마처럼 늙어가지고 그런 여자를 보고 어떤 남자가 마음이 동하냐? 내가 꾸밀 시간이나 여유를 줬어? 한 달에 정해진 생활비로 그것도 빠듯하게 주고 어디에 썼는지까지 보고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꾸미고 살아? 야, 남들은 그래도 다 아껴가면서 잘만 살더라. 한 달에 30만 원 주는 걸로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인연이 보자 하니까 지 주제도 모르고 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너같이 아무 쓸모없는 년 먹이고 재워주면서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어디서 남편한테 말댔고요, 제가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집안일 하고 애 키우고 다 하잖아요. 시어머니의 손이 제 볼로 날아들었습니다. 짝 하는 아주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인연이 또 맞을 짓만 하지, 어디서 말댔고야?
운동을 하러 갔던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시어머니의 막말과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은 고스란히 녹음이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아니,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생활비는 계좌로 받으셨죠? 그 내역도 저한테 주세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모아온 자료들을 세세하게 검토한 변호사분은 제가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어요. 월세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미리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고, 그리고 곧 이 집에서도 나갈 거니까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이죠. 난 무조건 엄마 따라갈 거야. 그리고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들의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최대한 아들이 모르게 하려고 해왔다고 하지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어요. 알면서 숨죽이고 방 한쪽에 몸을 수그리고 있었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집을 나올 때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때가 왔어요. 남편이 그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제가 없는 사이 말이죠. 아들을 학원에 보내놓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웬 모르는 여자와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는 걸 보고도 남편은 전혀 놀라지도 않길래 처음에는 시어머니 손님인가 했어요. 뭐 그렇게 일찍 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의 그 아는 척에 상간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보다 한 67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딱히 인물이 엄청 좋다기보다는 자신을 굉장히 잘 꾸미고 다니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했고 말이죠. 너는 일찍 들어오라고 할 때는 천천히 오더니 오늘은 내가 천천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일찍 왔네. 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한 곳도 없으니 이건 원. 아, 그럼 저한테는 형님이 되시는 건가요?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멍한 얼굴로 그냥 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충 모른 척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있어. 어차피 네가 여기서 난리 쳐봐야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살벌한 얼굴로 말하고선 뒤를 돌아 그 여자를 향해 웃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은 집에 돈도 꽤 있는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두르고 온 것들도 비싸 보였고 말입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저를 치우고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꿈을 꾸시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어요. 아이가 학원을 마치는 시간을 계산해 챙긴 짐을 들고 방 안에서 나왔어요. 이 집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할 만한 물건들은 그냥 가방 하나에 다 챙겨지더라고요. 짐을 챙기는데 그 사실이 더욱 슬펐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상간녀는 아직 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 방 안에서 녹음기를 켜서 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집 나가시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오빠랑 결혼할 생각은 없거든요. 제가 챙겨 나온 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랐다가 그 상간녀의 말에 2차로 놀란 듯 상간녀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당연하지. 전에도 말했잖아. 그거야 내가 마누라가 있어서 한 말 아니었어? 정리하면 해결될 문제잖아. 오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을 해. 나 그러면 부모님께 재산상속 하나도 못 받아.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을 왜 만나는 거니? 저한테 설설 기면서 잘해주는 게 귀엽잖아요.
상간녀의 그 말에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웃음이 나더군요.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떠받들듯 모셨는데 정작 자신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여자에게 남편이 휘둘렸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니, 나가실 필요 없다니까요? 나 이 꼴 다 보고도 참고 살면 그게 정말 멍청한 게 아닐까요? 제 말에 상간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바람난 여자 집으로 불러들인 오빠 어머니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 남편은 상간녀의 그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뭔가 생각하는 듯 앉아 있더군요. 저에게는 손부터 들었을 사람이 말입니다. 당황했던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걸어오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 뒤로 저를 향해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 이년아, 너 지금 나가면 정말 가만히 안 둬? 어? 그리고 절대 다시는 이 집으로 못 들어온다. 어? 어차피 다시 들어가는 게 악몽일 텐데 그런 협박이 통할 리가 있겠어요. 저는 그대로 그 집을 나와 학원을 마친 아이를 데리고 얻어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엄마랑 둘이 사는 거야? 어, 왜 싫어? 아니, 너무 좋아서. 나 할머니 아빠 다 싫어. 아들의 그 말이 다시 한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이혼 소송의 진행은 급물살을 탔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맞았던 것들도 증거로 남긴 것들이 많아서 이혼 소송 외에 시어머니에 대한 소송도 따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이 쓰여지는 동안 남편에게 한 번 더 연락이 오긴 했어요.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냥 집을 나온 줄 알았어? 그래, 어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봐라. 네가 뭘 할 줄 알아? 애까지 데리고 나가서 혼자 사냐? 나중에 무릎 꿇고 빌면서 들어올 텐데 오래 자존심 세우지 말아라. 남편은 정말 제가 나중에 빌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온 문자의 내용도 비슷했고 말입니다. 나중에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간 너 내 손에 죽는다. 어딜 감히 이 여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말이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아주 본격적으로 준비까지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송장이 2개가 날아갔으니 말입니다. 소장을 받은 이후로 제 전화통은 말 그대로 불이 났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댔죠. 우선 남편은 정말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할 줄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거 진심이야? 너 제정신 맞지? 야, 지금 네가 나한테 이혼 소송장을 날린 거야? 변호사님 말씀이 그동안 당신이 너무 많은 잘못을 해서 내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래. 그러니까 당신도 변호사를 구하든 아니면 얌전히 소송을 당하든 해. 나는 절대 합의해줄 마음이 없어. 당신 괴롭힐 수 있을 만큼 괴롭힐 거니까. 야, 여보.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전화를 그대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 목소리조차 소름 끼치게 듣기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장문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빌어도 용서해줄까 말까 한 판국에 감히 시어머니를 소송을 해? 구구절절 욕뿐인 문자였어요. 쌍년이네, 뭐 재수 옴붙은 년이네, 죽일년, 미칠년. 그 엄청난 내용들의 문자도 바로 변호사님께 전송했습니다. 참 멍청하신 게 우리에겐 다행인 긴 한데
라고 하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정말 편안하고 꿈 같은 며칠을 보냈거든요. 제가 늦잠을 자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제가 집안일을 조금 미뤄도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이 모든 환경이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억만금을 줘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열쇠고리 주문도 더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 등록증도 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 전보다 확실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군요. 사실 그동안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주문을 조금밖에 안 받기도 했고 말이죠. 나도 이거 달고 다니니까 주위에서 다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더라? 너무 예쁘다고. 내가 인스타그램 하는데 거기에 팔로워가 좀 있거든? 거기에 사진 찍어서 올렸어. 내 친구가 만든 건데 실물 너무 예쁘다고 그랬더니 연락 엄청 왔어.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제가 그 집을 탈출한 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고 말이죠. 늦긴 뭐가 늦어. 이제 시작해도 우리는 한창 나이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이 들어온 열쇠고리도 배송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온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은 뭘 알아보고 다닌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전화가 오니 왜인지 모르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웬일로 시어머니는 어딘가 상냥한 목소리였어요. 받자마자 소리를 지를 거로 생각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안 볼 땐 안 볼더라도 그래도 오랜 시간 가족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니? 식사라도 한 번 하자. 그동안 네가 내 밥상을 다 차려줬으니 이번에는 내가 음식을 하마. 집으로 오거라. 처음에는 거절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인사도 하고 나오지 않았던 것도 생각이 났고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그래도 한번 얼굴 보고 인사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제발 밥이라도 한번 먹어달라는데 그것까지 거절하긴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애는 데려오지 말거라. 왜요? 어른끼리 하는 말 애가 들어서 좋을 게 뭐 없잖니. 웬일로 맞는 말씀을 하시나 싶었지만 그게 맞는 말이긴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그걸 직접 보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금은 저렇게 나오지만 또 본인이 화가 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분이니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밥을 먹기로 한 날이 밝았어요. 사실 이상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예 모르고 있다는 점이 우선 그랬어요. 제가 내일 밥 먹는 자리에 남편도 나오냐고 물었고 남편은 생전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라며 영문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저에게 밥을 차려주려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물론 더 컸지만요. 이제는 남이 될 사람이다 보니 그 집에 가는 것도 손님의 마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과일과 음료수를 사서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네. 말 그대로 기분이 이상했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았고 얼마 전까지 우리 집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남의 집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보기만 해도 어딘가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새삼 내가 그 안에서 아주 불쌍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어딘가 씁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 기분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손님처럼 배를 눌렀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안에서 나오시더군요. 왜 손님처럼 배를 누르고 그러냐?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 가족이 아니라 손님인걸요 하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 시집와서 그런 상은 처음 받아봤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음식을 한 것 그 자체가 처음이긴 했죠.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그냥 순수한 놀라움에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분명 이러실 분이 아닌데 놀랍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상당히 상냥한 얼굴과 말투로 웃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봐온 시어머니는 더더욱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려는 거거나 혹은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예상이 맞긴 했어요. 그 소송 다 취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니? 내 손주도 내가 못 보고 살 수는 없고, 또 내가 반성도 하고 있다. 그리고 애비도 그 여자랑 헤어졌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그 여자랑 헤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차인 거긴 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상간녀는 바로 남편을 찾다고 해요. 자기는 남편과 결혼하거나 미래를 꿈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말이죠. 이제 끈떨어진 이혼남이 된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 들어올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나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으로 오면서 다시 한번 절대 돌아올 수 없겠구나 깨달았어요. 밖에서 보는데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바로 소리를 지를 줄 알았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 달리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를 던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국 다 됐겠다. 일단 밥부터 먹자. 정말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현관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운동을 하고 들어온 것 같은 차림새였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네가 왜 거기 있냐? 뭐 집을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못 볼 사람을 본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시아버지의 그 태도에 오히려 놀란 건 저였습니다. 그렇게 어벙벙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하자고 하셔서 왔어요. 아버님도 같이 드세요. 그때 주방에서 국을 들고 나오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오늘 저녁 먹고 온다더니? 그거 취소돼서 일찍 왔는데, 당신 지금 시아버지가 뭔가를 말하려고 했고 시어머니가 그런 시아버지를 가로막고 제 앞에 국그릇을 탁 하고 내려놨어요. 당신 밥 먹을 거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호한 말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긴 했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올 수도 있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놀라는 것도, 저를 귀신 본 듯 바라본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제 앞에 국그릇을 두는 시어머니를 보고 기함하는 표정을 짓는 시아버지도 말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쑥국 했다. 어머니는 이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쑥국을 끓였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너는 시어머니 식성 하나도 아직 파악이 덜 됐냐면서 말이죠. 그 이후로는 좋아하지만 구경도 못 해본 쑥국이었습니다. 너 먹으라고 했어. 먹어. 꼭꼭 씹어 먹어라. 많이 먹어. 그렇게 말하며 웃는 시어머니를 보며 한술 뜨려고 했어요. 본인이 안 먹는 음식을 저를 위해서 했다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말고는 떠나 그건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아가야, 안 된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순식간에 다가와 그대로 밥상을 엎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숟가락을 든 채 굳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고 제가 영문을 모르고 있는 사이 시아버지는 제 손에 들린 숟가락마저 쳐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뭐 넣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아버지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라기 죽이려고 독약 탄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 저는 정말 놀라서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성을 잃고 쓰러졌다는 기억과 그런 저를 시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으며 눈을 뜨니 눈앞에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진짜라는 것에 말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의사와 경찰이 왔어요. 드시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검사는 다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충격으로 쓰러지신 것 같으니까 이거 수액 다 맞으시면 퇴원하셔도 될 겁니다. 퇴원하시면 바로 같이 좀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증언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하면서 시아버지가 소방관에게 제가 혹시나 독을 먹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소방관이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결과 시어머니는 그대로 현행범으로 잡혀가셨고 말입니다. 수액을 다 맞고 경찰로가 제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과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시기 밥을 먹자고 말한 것, 기타 등등 모든 이야기를 다 진술했어요. 진술 시간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그리고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정신이 없긴 했지만 그런 시아버지에게까지 화를 내고 싶지 않아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만 말하고 돌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징역을 살게 됐고 그 사이에 남편에게서 여러 번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인 미수로 형을 살게 되셨고 당연히 제 이혼도 바로 성립이 됐어요. 저는 꽤 상당한 양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됐고 말이죠. 아이가 알게 될까 두려워 사실 그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 입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어디서들 그렇게 듣고 소문이 나는지 주변에선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들은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저희 모자를 모르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새로운 학교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하고 있고 저도 분할받은 재산과 위자료로 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라 꽤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서울이면 택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열쇠고리도 꽤 잘 팔리고 있어요. 생활비와 아이를 양육하고도 남을 만큼 말이죠. 물론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물론 그 사건의 충격이 완전히 지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자다가 벌떡 깨기도 하고
꿈에 저를 죽이려는 시어머니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조용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과 비교하면 꿈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안에서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가 많아 시아버지가 고생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요. 남편도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직장을 옮겨야 했고 시아버지는 조금 안 된 기분이 들지만 남편은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이제 정말 이야기를 마쳐야겠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장보다 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이런 일이 현실에도 있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에 저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은 마음에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사연을 보냈어요. 요즘 왜 이리 나이 들면 들수록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 감내해야 할 일이 많은 걸까요? 제가 겪은 힘듦보다 저 사실이 더 저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맨날 입버릇처럼 살기 힘들다, 고민이 많다는 사람들 말 듣는 게 싫어서 피해 다니는 편이었는데 제가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좀 이해가 가요. 나도 살기 바쁜데 왜 저렇게들 말하고 다니고 공감받길 원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주변 친구나 엄마들한테 그럭저럭 하소연을 하게 되더군요. 다름 아닌 우리 남편과 시댁, 진짜 그놈의 미친 시댁 때문에 못 견디겠거든요. 제가 좀 짧게 줄여서 말을 해보자면 우리 시댁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허영만 가득한 집이에요. 그래서 뭐든 명품으로 사야 되고 뭘 부르던 간에 돈을 크게 부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나마 좀 나은 게 있다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뭘 요구하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은 그나마 좀 깨어있으신 분이셨어요. 적어도 고부 갈등 쪽으로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없어. 이 정도면 잘하겠지 뭐. 솔직히 우리 성준이 말고 이렇게 나머지 녀석들이 시집장가들 안 갈지 몰랐지. 그러니 한 녀석만이라도 간 게 어디냐? 나이 먹어서 이렇게 자식들 옹기종기 데리고 사는 거 진짜 사람들한테 흉이고 창피야. 아유, 왜 이렇게들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왜 어머님이 멀쩡한 것 같으면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못 놔둬서들 안달인 걸까요? 시댁은 그다지 넓지도 않은 30평대의 집에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 시누이 이렇게 5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막내 시누는 30대가 넘었고 아주버님은 40대 중반이시거든요. 나이가 들 만큼 들어있는 자식들과 계속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6, 70대이시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 남편은 대체 어디서 그런 몹쓸 효자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 내가 제대로 책임져 드려야지. 그리고 형이랑 동생들도 아무도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 우리 미선이가 제대로 손녀 역할을 해야 해. 그러면서 어찌나 호들갑을 떨어대던지 우리 애 태어났을 때부터 돌잔치하며 하나하나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얼마나 하나하나 간섭을 해댔는지 몰라요. 그걸 또 남편은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형이나 동생들은 자식이 없고 조카가 얘 달랑 하나뿐이잖아. 얼마나 귀하겠어. 예뻐서 그러는 건데 당신이 좀 이해해봐. 나도 처남내 애 태어났을 때 그렇게 축하해줬잖아. 남편은 제 사촌 남동생 돌잔치에 가서 30만 원을 내고 온 것을 그렇게 생색을 내더라고요. 오죽하면 이 사실을 지네 집, 그러니까 시댁 갔을 때에도 거들먹거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쪽 처남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이더라, 엄마. 그래서 그런지 손님도 많지 않았어. 내가 그나마 사촌 매형으로 크게 좀 쐈지. 이 사람 기 좀 살려주고 말이야. 누가 보면 무슨 한 몇백만 원 내주고 온 줄 알겠어요. 그날 갔었던 사람은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저도 있었고요. 우리 애도 있었거든요. 세 식구 가서 보통 10만 원이 평균이긴 한데
거기서 30만 원 낸 거면 많기는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몇 달 내내 생각날 때마다 계속 곱씹을 정도로 그리 대단한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머님은 마냥 듣고 계시면서 본인 아들 칭찬을 하시는데 제가 뭐 불쾌할 만한 건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 싫었어요. 네가 제대로 그 집 사위 노릇하고 왔네. 그래, 그렇게 해야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가정을 편하게 하는 거다. 누구든 그런 역할을 해야지, 그럼. 어딜 봐도 맞는 말이고 제 기분을 거슬리게 할 것이 없는데 남편이 으스대며 엄마한테 앵앵거리는 꼴이 보기 싫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아주버님은 옆에서 은근히 꼬집어대면서 자기 동생에 대한 열등감을 이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뭘 30만 원씩이나 해? 직계가족도 아니고 사촌이라며. 그럼 그냥 가서 밥 먹고 축하해주고 먹은 만큼 내면 되는 거지. 너는 사업한다는 녀석이 그렇게 돈 쓸 때 못 쓸 때 구분을 안 하고 해프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꾸하는데 어딜 봐도 자기 동생을 향한 자격지심이란 건 알겠지만 저는 그 소재거리가 되어서 그런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그냥 넘기겠다고 마음먹었고 제발 남편이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우리 집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집은 아빠가 일평생 자그마한 세탁소를 하셨고 엄마도 엄청 검소하신 편이에요. 어떤 때에는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절약을 하셔서 가끔 남편 보기 창피할 때도 있었답니다. 남편한테 반찬 하나 갖다 주면서도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저도 민망스럽고 남편도 약간 짜증스러워 보여서 옴짝달싹을 못했어요. 이보게 박서방, 이거 내가 다 산에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온 나물이야. 이거 껍질 벗겨가지고 먹을 만한 게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거 봐봐. 벌써 손끝이 다 벗겨지고 그냥 새까매졌잖아. 하여간 셋이서 맛있게들 잘 먹어봐.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나물을 무쳐왔는데 남편은 영 시큰둥한 표정으로 봤더라고요. 그래도 신혼 초 때까지만 해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도 전 제가 예민하게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 장모님, 이제 이런 거 그냥 저희가 알아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맨날 고생하시잖아요. 이거 갖고 오신다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시고 장모님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안 주셔도 돼요. 딱 들을 때 말이야 되게 우리 엄마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표정은 되게 귀찮다는 듯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이런 속내를 들여다보며 불쾌해하는 제 속도 모르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게 다 내 기쁨이지. 뭐 반찬 하나 만들어 놓나 먹으면서 자식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신경 안 써도 되네. 아이고. 역시 제 예상이 맞았던 건지 엄마의 이런 말에 남편은 미간을 슬쩍 찌푸리더니 입술이 삐뚤어지더군요. 우리 엄마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점심 식사 때쯤 맞출 때에는 저희랑 같이 식사하러 가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봤자 한 달에 두어 번 정도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귀찮은 듯 대하더니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대놓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미선이랑 셋이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쓱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향한 회사에는 얼마 많지 않은 직원들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가끔 번갈아 가면서 나오시고요. 거기다가 시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장난하는 마냥 출근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진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고용하긴 했지만 왜 그 돈을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저도 몇 번 남편에게 따진 적이 있어요. 왜 아가씨들은 다른 곳 안 가고 당신네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제대로 하지도 않잖아. 솔직히 아무리 파트타임이라고 하지만 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만한 여유가 있어?
제가 너무 정곡을 때리는 말을 했는지 남편은 부인도 못하면서 또 기분은 나빴는지 인상을 쓰면서 답하는 거예요. 걔네가 왜 하는 일이 없어? 문서나 회계 같은 일들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당신한테 부탁했더니 당신은 못하겠다며. 안 한다고 할 땐 언제고? 엄한 걔네들한테 짜증이야. 그리고 일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봤어? 아, 봤냐고. 이러면서 무조건 자기 동생들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동생들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들 몇 시간 얼마 컴퓨터 두드리지도 않고 가거든요. 그래 놓고 한 달에 월 7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저한테 말한 금액은 그게 맞는데 또 모르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뒤에서 몰래 주고 있을지. 남편은 제 딴에 찔렸는지 저한테 마구 성질을 내더군요. 아, 당신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아, 왜 얘네 왔다 갔다 하는 뒷공무니만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불평을 와악 하고 터뜨려 놓고선 끝에 가서 이상하게 모든 책임을 저한테 지우더군요. 대체 왜 맨날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당신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왜 이런 얘기가 싸움으로 가냐? 내가 내 동생들 필요해서 채용해서 쓴다는데 그걸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야? 아, 이제 이런 것도 허락받아야 돼? 그러니 저는 늘 대화의 끝에는 신경이 곤두서 있고 결혼한 연차가 좀 지나다 보니 이제는 남편이 하는 말에 잘 대꾸를 안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신경이 곤두선 것은 남편네 동창 모임에 갔을 때예요. 그때 남편의 옛날 대학 동기들 모임인데 하필 부부 동반이었거든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도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나 빼고 다들 자기 배우자들 데리고 나오는데 아, 내가 명이 안 서잖아. 당신은 대학 안 나와서 명 같은 거 챙길 일이 없을지 몰라도 아, 이쪽은 그런 게 좀 강해. 그러니까 이럴 땐 좀 같이 나와서 발 맞춰야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뭐 대학을 다니기 싫어서 안 나왔나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그때에는 정말 집에서 손 벌리는 게 힘들 때였어요. 나름 저한테는 아픈 과거이고 결혼하기 전 시댁에서 제 대학 졸업 여부를 갖고 물을 때 되게 고민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땐 걱정하며 들어주는 척 하더니 시간이 지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부하가 치밀더군요. 당신은 나를 구슬려서 데려가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말을 그따위로 해야겠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유, 됐어. 시끄럽고 옷이나 좀 잘 차려입고 와. 늦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날 장소까지 제가 알아서 대중교통으로 가게 하더군요. 자기는 회사에서 편히 차로 이동해놓고 말이에요. 그날 어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하나 빌려가지고 모이긴 했는데 동기 모임이라 해놓고 그렇게들 많이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한 67쌍의 부부들이 오기는 했는데 그날 다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앉기는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날따라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고 가족들도 같이 도와주고 있고 집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걸 엄청 크게 어필하는 거예요. 듣기 짜증나서 그냥 물만 마셔대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이때 또 뭘 그리 인정받고 싶었는지 저를 제물로 삼더군요. 와이프도 내 동 많이 받지. 나랑 결혼해서 사느라고 호강도 많이 했고 말이야. 하여간 그런데 그만큼 돌아오는 게 없으니 세상에서 제일 손해본 투자가 결혼 같아. 나는 결혼 빼고 다른 건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말이야. 이러면서 어줍지 않게 거들먹거리는 소리를 하는데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저도 얼굴이 벌개져서 뭐라고 받아치렸는데 남편이 알아서 막는 거 있죠? 아, 그만하고 흥분하지 말고. 내가 틀린 소리 한 건 아니잖아. 아무튼 좋은 자리 왔는데 당신도 이거나 먹어. 그만하고. 하지만 저도 약간 구질구질하게 이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모든 시선과 화제가 저희 쪽으로 몰려들게 됐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무슨 호강을 했는데? 뭘 돌아오는 게 없어. 내가 어떻게 뭘 해줘야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맞은편 앉은 부부들이 당황해서들 말리기 시작하고 남편은 슬슬 인상을 구기더군요. 아, 이 여자가 왜 이래? 아, 왜 남의 모임 따라와서는 분위기를 망쳐? 아, 조용히 하고 마시기나 하라니까, 진짜. 이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 서럽게도 맞은편 여자가 갑자기 이걸 중지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정말 차라리 가족보다 남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 성준아. 와이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같이 와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저기 그만하시고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기는 몇 살이에요? 어디 맡기고 오셨나 봐요. 이렇게 급하게 화제를 바꿔주니까 저도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런데 이 순간 남편이 정말 미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분 상대 배우자분이 얼굴을 찌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릴 정도였어요. 수영이, 너는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게 여전히 예쁘냐? 내가 그때 너랑 연애를 했어야 했는데, 하여간 눈이 잘못돼가지고, 응? 술이 웬 수지. 이러면서 저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도통 지 혼자만 하는 얘기를 떠벌리고 얼굴은 벌개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옆자리에 있던 그 여자분 남편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게 됐고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좀 거북하네요. 옆에 계신 아내분한테도 실례 아닙니까? 이러니 다들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됐죠. 남편은 돌아오는 차에서도 대리기사님이 계시건 말건 저한테 내내 짜증을 냈어요. 저는 술 취한 인간 상대로 뭘 싸울까 싶어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고 내 팔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결혼을 후회한다느니 다른 여자를 만날 걸 그랬다느니 그따위 말들을 제 면전에 대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인간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인간이랑 여지껏 같이 살아온 걸까? 과연 애 때문인 걸까? 애가 전부인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집은 여유가 없어서 혼수도 많이 못 해왔는데 그때 남편은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갈수록 우리 집이 기운다는 걸 자꾸 티내더라고요. 제가 뭘 해도 짜증만 내고 그러면서 온갖 생색은 다 냈어요. 그게 몇 년씩 깊어지다 보니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엄마한테도 빈정거리는 투가 느껴져서 저는 한동안 엄마로 오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오지 마, 엄마. 나 요즘 박서방이랑 사이 안 좋아. 엄마 오면 내가 더 저 인간 눈치 봐야 돼. 분위기 좀 편안해질 때까지 당분간은 내가 갈 테니까 엄마는 안 오는 게 낫겠어. 이 말에 서운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진짜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더군요. 사람은 상대적이라는데 왜 부부 중 한쪽인 저만 이렇게 수그리고 다 맞추도록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시댁 식구들 툭 하면 전화 와서 심부름 시켜대고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하면 잘 모이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부분에서 고마운 걸 전혀 모르고 당연한 줄만 알더라고요. 뭐라고? 아, 이번에 장모님이랑 여행을 가? 누구랑? 당신이랑, 미선이랑 같이? 셋이서 다녀오려고. 왜 그래? 남편은 그때도 못마땅한 표정이더니 고개를 확 돌리고 절 보지도 않고 묻더라고요. 어디로 갈 건데? 시간이 돼? 아, 미선이 학교는 어떻게 빼려고? 체험학습 냈어. 엄마랑 셋이서 기차 타고 하루 자고 올 거야. 엄마 다음 달에 검진 받는데 그 전에 시간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그랬더니 남편은 자꾸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놀러 가겠다고 애 학교를 빠져? 그리고 돈은? 돈 없다고 내 동생들 월급 줄 때 그렇게 눈치를 주더니 당신은 돈이 어디 그렇게 몰래 많이 있었어? 이러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 좋게 친정엄마 모시고 기차 타고 대전에 다녀올 생각이었고 본인 보고 애들 맡긴 것도 아닌데 자꾸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대로 평생 말려들어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 딴에 그냥 강행해서 엄마랑 다녀왔고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야단을 했는데도 끝끝내 엄마는 거기서 특산품 같은 걸 사다가 시댁에 보내셨지 뭐예요. 너랑 네 서방 사이가 안 좋아도 이런 걸 어른들이 일일이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난 알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시댁은 평안하게 해드려야지. 이거 갖다 드려. 아까 시식해보니까 맛있더라. 결국 엄마가 그렇게 분위기 수습을 하겠다고 이렇게 챙기는 모양새를 보니 전 마음이 아팠어요. 왜 돌아오지 않는 반응을 알면서 우리 쪽만 신경을 써야 하는 걸까요? 정작 시댁에선 저보고 없이 왔니 어쨌니 하고 말하는 게 없어요. 시댁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들도 대놓고 저에게 뭐라 한 건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늘 앞서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 생활비 갖고 말 나왔을 때에는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됐죠.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른 엄마들한테 물었는데 하나같이 미쳤냐는 반응이더라고요. 시작은 아주 소심하게 물어봤어요. 저기, 나 아는 사람 얘긴데 남편이 시댁에다가 한 달에 용돈을 300씩 드리자고 한다나 봐.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이때 커피 마시던 엄마들이 대체로 다 눈빛이 아주 쎄하게 변해버렸어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성립되면 친정도 똑같이 300씩 줘야지. 그리고 그 집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데? 설마 그것보다 많은 거면 그 남편 무슨 놈의 간이 그렇게 커서 그딴 소리를 한다는 거야. 남일인데 들으면서 왜 이렇게 성질이 나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제가 화나는 게 정상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주 뜬금없이 대뜸 남편이 저런 말을 했거든요. 생활비를 솔직히 제가 관리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저에게 굳이 말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이제 몸도 힘드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 와서 일도 도와주시고 하잖아. 아직은 두 분 도움으로 거래처 확보하는 것도 있다고. 그리고 그 연세에 한 분당 150씩 드리는 꼴밖에 안 돼. 두 분이 돈이 그 정도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줄여달라고 해. 언제까지 드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그런 줄 알고 드리자. 전 숨도 쉬지 않고 곧장 따졌어요. 그 돈이 당신만 버는 돈이야? 내가 미선이 키우고 당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해줘서 다른 곳으로 돈이 안 나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하냐? 당신 부모님만 부모님이야? 그럼 우리 집은 왜 생활비가 한 푼도 필요 없는 건데? 이때 막 몰아치는 제 모습에 놀랐는지 남편도 침을 꿀꺽 삼키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행동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흥분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두 분께 그냥 생으로 드리자고 했어? 엄마랑 아버지랑 우리 회사 와서 나 도와주기도 하잖아. 그래서 버는 거고. 두 분이 지금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형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 5식구가 사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지. 다른 직장인들 봐라. 누가 요즘 월급을 150씩 받아? 저 정도면 적게 드리는 거야. 남편도 뭘 준비해 왔던 건지 아주 따박따박 한마디도 지지 않고 저렇게 쏴붙이는 거예요. 저도 질 수 없어서 이때 참아왔던 서름을 다 쏟아내면서 따졌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란 말이야. 솔직히 부모님이 두 분 계속 일정하게 나와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 왜 갑자기 안 드리던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건데? 월급이야, 생활비야. 이전에 두 분이 그냥 도와준다고 나와 계셨던 거 아니냐고. 그리고 당신 우리 세 가족 생활비 알기나 해? 우리 셋이 졸라매고 아껴서 200이야. 근데 부모님께 지금 300을 매달 공으로 드린다고? 남편은 말을 하면 할수록 저를 완전 악처로 몰아가면서 코너로 끌고 가는데 이때 굽히지 않고 계속 싸워댔어요. 생활비 300이라는 숫자는 정말 얼마간 저를 잠도 못 자게 할 정도로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남편은 제 결정은 중요하지도 않았나 봐요. 며칠 뒤에 그냥 저한테 웬 문자 한 통만 보냈더라고요. 이거 어머니, 이건 아버지 계좌번호. 이리로 이제 입금해드리면 돼. 날짜는 매달 잊지 말고 보내드려. 보내드린 다음에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주고. 혹시나 제가 안 보낼까봐 이렇게 증거까지 해서 보내라니 제가 기가 막히지 않겠냐고요.
이 꼴 저 꼴 다 싫으면 이혼하는 수밖에 없으니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다 안 되겠어서 엄마한테 상담을 했는데 엄마도 이 부분은 어이가 없으셨나 봐요. 내가 그동안 박서방 하는 거 그냥 보고 있었다만 니네 생활비도 여의치 않다며. 너보고 곧 일하라고 한다지 않았어?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시부모님 용돈을 더 드린다는 거야? 니네 시댁 그렇게 여유 없는 집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래?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한 달에 한 번은 꼭 백화점 가시는 분이에요. 뭐 대단한 쇼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서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화장품이며 스카프 사는 걸 취미로 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 푸드코트에서 꼭 식사하시고 반찬도 거기서 사오시고 누가 보면 아주 여유로운 노년의 부부들처럼 그렇게 다니신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에 집이 엄청 잘 사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동대문구에 있는 아들 작은 회사에 다 같이 차 하나로 복작복작 타고 이동을 해야 하고 30평대가 조금 넘는 집에서 관연한 자식들과 다섯이서 모여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은 꼭 다 같이 가야 되고 명품 가방 하나 100만 원대로 하나씩은 꼭 있으셔야 하는 게 저희 어머님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간 저한테 피해가 된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피해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린 생활비 300 안에서 그렇게 넉넉히 쓰면서 살아가실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 저도 점점 눈엣 가시처럼 시누이들의 행동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아니고 시누이들이 저를 먼저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언니, 이번에 오빠가 맡긴 서류 있는데 그거 언니가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엑셀은 잘 할 줄 모르거든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금방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된대요. 언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아가씨. 그거 아가씨가 할 수 있다고 가져간 일 아니었어요? 저도 문서 쪽은 잘 모르죠. 그리고 오빠랑 다시 얘기를 해보시던지 그 부분은 새로 직원을 뽑던지 하세요. 원래 저 이렇게까지 톡 쏘아붙이는 스타일 아닌데 신우가 공으로 돈 받아가면서 저한테 일 맡기는 모양새가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쏘아붙였죠. 그런데 신우이도 갈수록 지 오빠 등골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된 건지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아니, 직원을 쓸 거면 뭐하러 언니한테 말을 했겠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는 남 잘 못 믿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일 맡기는 거고요. 그래도 언니가 가족이니까 좀 같이 해주세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언니도 사무직 꽤 오래 하다 온 거 아니에요? 끝끝내 양보 없이 저한테 조금씩 계속해서 일을 맡기려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떠맡다 보면 자연스레 제 일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참지 않고 아가씨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러고도 맡기면 내가 해준다.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럼 아가씨 저한테 맡기고 일 처리할 때마다 건당 얼마씩 주실 거예요? 가격을 좀 정하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신우이는 별꼴 다 본다는 말투로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 돈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언니 지금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신 거예요? 고작 이거 서류 몇 장 봐주는 거 갖고 이러는 거냐고요. 저도 이제 제 권리는 주장해야 했길래 달라고 했고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빴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가씨도 건당 얼마씩 해서 오빠한테 월급 받아가잖아요. 오빠한테 받은 돈 중 저한테 일 맡기는 것만큼 나눠주면 되잖아요. 저도 유튜브 공부하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기술을 쌓을 시간이 필요하고 미선이 챙기고 집안일 하면서 따로 일하려면 당연히 보수가 필요하죠. 공짜가 어딨어요, 아가씨. 오빠도 아가씨한테 하나씩 다 가르쳐줘 가면서 일 시키잖아요. 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멍하니 있었고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오빠랑 얘기 더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아가씨가 한번 주변에 직원 찾아보세요. 요즘 어린 친구들 엑셀 다룰 수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아마 급여 잘 따져보고 시급 얘기하면 적당히 잘 찾을걸요?
그럼 저 이만 미선이 데리러 가야 해서 끊을게요. 이렇게 끊어버리고 솔직히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한 거라 아주 반응이 기대되더군요. 하지만 이후로 신우한테 전화 한 통 없었고 남편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나오면 말자는 식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이 인간 지 동생한테 이 얘기를 듣긴 했나 봐요. 전혀 다른 주제로 저한테 짜증을 내고 시비를 걸어대는 거예요. 아우, 밥이 이게 뭐야? 아, 국은 어제 먹던 거 아니야? 반찬이 이게 다야? 아, 진짜.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냐, 너? 나 진짜 기분 나빠서 못 먹겠어. 나 어머니 댁 다녀온다. 차려준 밥 몇 술 뜨다 말고 저렇게 화를 내더니 기어코 일어나서 결국 시댁에 간 거예요. 아예 대놓고 엄마한테 가서 꽁냥꽁냥 일러 바치겠다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 한마디에 그렇게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양 팔딱 뛰면서 화를 낸 걸까요? 그래, 알았어. 다녀와, 그럼. 정말 이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남편은 옆에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던지고 발로 막 바닥을 탕탕 쳐대질 않나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야, 네 눈엔 내가 우스워? 우습지?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우습냐고. 한 푼도 지 힘으로 못 버는 게 진짜 어디서 못된 버릇만 들어가지고. 남편은 눈이 완전 돌아가서는 옆에 말만한 지 딸이 있는데도 얘가 듣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내뱉는 거예요. 이쯤 되니 저는 완전히 감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대꾸하고 싸워봤자 저 야단에 말려드는 꼴이거든요. 역시나 혼자만 실컷 성내다가 가방 주워들고 지 엄마네로 가버렸고 한참 늦게 밤이 되어서야 꾸물꾸물 기어들어온지 뭐예요. 그때도 저는 아는 척 안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쳐다봤고 딸만 멀뚱멀뚱 제 아빠를 반길 뿐이었죠. 흘끗 남편은 저를 보는 것 같더니 지도 민망했는지 잠바를 뒤집어 쓰고 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썩 좋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에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사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 무렵쯤 만났던 전 직장 동료 때문이에요. 이분은 50대이신데 이혼하신 지 그때가 한 4년 정도 되셨을 때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무척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하나인데 애 군대 가자마자 바로 이혼했어. 아들이랑도 이미 얘기가 잘 됐고 나쁘지 않더라고. 남편은 물론 싫다고 엄청 끈질기게 매달리긴 했지만 말년이 될수록 아쉬운 건 남자들이야. 아, 여자들이 남편 없어서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돈은 여자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남자들은 밥에 빨래에 별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떵떵거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자가 안 하니까 환장하는 거지. 이렇게 이혼을 하시더니 곧장 집을 얻어서 새로 둥지를 꾸미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좋아. 매번 삼시세끼 남편 밥 해줄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랑 전혀 달라서 이골이 났던 그 생활 패턴에 대해서 짜증낼 일도 없고 시댁 식구들도 아주 직살나게 나를 괴롭히게 했는데 그들 얼굴 마주할 일도 없고 말이야. 그쯤 되니 저도 슬슬 단잠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없을 리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야. 딱히 걸리는 단점이 없어. 뭐 혼자 있다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곤란하긴 하지. 근데 그건 뭐 같이 산다고 그런 일 없나? 부부로 살고 있어도 이 사람 딱히 도움이 안 돼. 자기 필요한 때만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돼준 적은 없는 것 같아. 진지하게 나는 이 사람 인생의 퍼즐 부속품 같다는 생각만 들더라고.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비슷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권위를 갖고 제 위에만 서려고 했고 모든 걸 본인에게 맞추기만 바랬거든요. 그나마 딸은 제 핏줄이라고 잘해주긴 했지만 우리 딸도 남편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이 들면 아빠랑 안 살 거야? 나는 누구랑 살지 그럼? 엄마랑 사는 게 더 나으려나?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을 했을 때 딸은 누구랑 살아야 할까 고민만 하지 딱히 반대를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살이 분별 안 되는 아이의 생각만 듣고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윽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됐죠. 여느 친정엄마들 못지않게 엄마도 똑같이 반대를 했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이혼에 대한 시선은 안 좋은 거다. 무슨 허울 좋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일단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옆에 남자가 있기는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니? 집에 남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고. 이제 엄마와도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그만하려는데 의외의 얘기를 엄마가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조금 솔깃했어요. 남자가 뭐 대단하고 좋아가지고 모시고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그냥 네 보험처럼 데리고 있으란 얘기라고. 안 그러면 그동안 밥해 먹이고 시중 다 들어가면서 같이 살던 게 아깝지 않니? 여자가 혼자 늙어가는 거랑 영감탱이 있는 거랑 이 무섭고 험한 사건 사고가 판치는 곳에서 얼마나 차이가 큰데. 그냥 쓸모가 있어서 부린다고 생각을 바꿔봐. 엄마도 네 아빠랑 그렇게 살았어. 그러고 보니 엄마는 밥솥 고칠 때라든지 밤길에 어디를 나간다든지 뭐 어디 갈 때 운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상황에 부지런히 아빠를 끌고 다녔어요. 우리 아빠도 썩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엄마가 그런 거 시키고 칭찬해주면 보통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나라고 네 아빠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그래서 산 거 아니다. 아, 너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세상 굴러가는 거 보면 남자고 여자고 다 서로 필요가 있어서 사는 거라고. 이런 거 싫고 저런 거 싫고 다 따져가면서 못 산다. 박서방도 나이 들면 지 집이 최고고 마누라가 최고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 엄마는 굳이 저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엄마가 했던 말들이 막 틀린 내용은 아니었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만 기대하고 살기에는 현재 저에게 힘든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 생활비 300을 얼레벌레 넘겼더니 남편은 그 뒤에 더 큰 사고를 치고 말았답니다. 이날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혀버렸어요. 당신 나랑 같이 안 살 생각이야? 어떻게 그런 큰일을 묻지도 않고 결정했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3억이나? 아니, 어머님 아버님 돈이 없으신 거야? 아주버님이랑 아가씨들은 왜 우리 집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남편은 우리 아파트를 담보대출해서 시댁을 위한 새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무려 3억이에요. 이 인간 왜 이렇게 3이란 숫자를 좋아하는 건지. 그리고 관연한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들은 꼼짝도 안 하고 왜 우리가 돼줘야 하는 걸까요? 그 뒤에 남편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정말 지리멸렬하다 못해 듣기 이골이 나는 내용들이었어요. 더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 많이 했고 그동안 돈 들은 거 없는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결국 나는 효자다. 끝.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럴 거면 우리 집도 꽤나 사는 집이 되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장 우리 집도 곧 어찌 될지 모르고 단지 내 엄마들은 이사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데 덜컥 저렇게 대출이라니요. 심지어 그것도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 돈을 왜 우리가 갚냐고 말을 좀 해봐. 그럼 달마다 드리는 그 300만 원은 설마 그것도 우리가 내는 거야? 남편은 진짜 먹긴 놈이 성낸다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줄 아는지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마구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돈을 네가 벌어? 아, 네가 버냐고. 내가 벌잖아. 그리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결국 돈 한 푼 안 버는 주제에 입 다물라는 것으로 결론을 끝나버렸고 그렇게 남편은 너무나 허무하게도 그 일을 진행해 버렸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다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도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후로 가족들끼리 간만에 모여서 식사를 하자는데 저는 안 갔어요. 야, 너 진짜 1억이야? 너랑 미선이 안 오면 내가 뭐가 돼?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랑 손녀 얼굴도 못 보게 할 거냐고. 내가 네 인생 부속품이야? 네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너나 갔다 와. 니네 엄마 아빠 아니야. 우리는 점점 이렇게 격하게 싸웠고 맨날 구석에서 듣고 짜부러져 있던 저는 정말 악을 쓰고 딸이 듣던 말던 사력을 다해 전쟁을 치렀습니다. 얼마 안 가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을 하신다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을 남편은 들어놓고도 아무런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아빠, 외할머니 수술하신대. 허리 많이 아프신가 봐. 나랑 엄마랑 이따가 병원 가기로 했어. 아빠 언제 올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밥그릇에만 고개를 쳐박고 있더니 우물거리면서 그냥 일어나 버리더군요. 내가 지네 엄마 무릎 다쳤을 때에는 그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을 하고 반찬을 얼마나 해드렸는데 말이에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우리 엄마 수술 소식에 입 싹 씻는 거 보니 점점 저 인간에게 환멸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홀로 엄마한테 다녀왔고 허리 아프다고 끙끙거리는 엄마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늘 쌩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던 엄마가 저렇게 빼샥 말라가지고 이제 몸도 자주 고장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간 김에 수술비도 제가 200만 원 대신 결제해드리고 엄마는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마무리 짓고 왔는데요.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저와 남편은 또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이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분이 풀리지가 않네요. 말해봐. 지금 장모님 수술하는데 돈 이렇게 낸 거야? 아니, 낸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당신 내가 돈 벌어오는 게 쉬워 보여? 아, 내가 우리 집 이사하는데 돈 좀 보탠 것 같고 난리 지랄 부르스를 떨더니 너는 왜 입국 다물고 돈 몰래 갖다 쓰는데 도둑도 아니고 뭐야? 우리 집 돈 세는 주범이 여기 있었네. 너무 얼척이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재정이 부족한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도둑? 당신 말 다 했어? 무슨 말을 다 해 아직 못했는데 내 돈 쓰는 걸 갖고 그렇게 사람 비참하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들더니 네가 돈을 이렇게 몇 배씩 그냥 퍽퍽 다 가져다 쓰네? 너 통장 너 통장 갖고 와봐. 가계부 쓴 거 어딨어? 당장 갖고 와봐. 100원이라도 수상하게 썼으면 나 너랑 안 살 거야. 이혼할 거라고. 진짜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이 여자가.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멍청하게 듣고 있어야 했을까요? 옆에 우리 딸내미가 겁에 질린 얼굴로 보고 있는데도 남편은 아랑곳 않고 가계부와 통장, 카드 내역을 갖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손이 달달 떨리고 이를 악문 상태에서 저는 가져다 줬고 하나하나 내역을 어디다 썼냐고 캐묻는 남편을 보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죠. 이건 어머님 아버님 지난달 300 붙여드린 거고 돈 20씩 매달 남겨서 적금 들고 있던 거 이번에 깨서 엄마 드린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누가 들이지 말래? 나한테 상의를 했어 안 했어? 나 이제 너 못 믿어. 너 분명히 나한테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돈 꿍쳤을 거야. 내가 미친놈이지. 이런 여자한테 수년을 돈을 맡겨오고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니. 야, 너 말 돌리지 말고 이거 내역 하나하나 다 설명해. 남편은 새삼 무슨 마트 결제한 거, 애 학원비 결제한 거 이런 거 따져가며 왜 영수증이 없냐고 소리 지르고 달마다 제가 정리해둔 걸 보면서도 분명히 돈을 빼돌렸을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저는 이대론 제가 정말 죽겠더라고요. 머리를 한창 부여잡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 토했습니다. 이혼해 그럼. 남편은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불같이 더 아각 소리를 질러내고 막 뛰어대는 거예요. 진짜 미치긴 미쳤었나 봐요.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하자며. 나 이런 취급 더 이상 못 받고 못 살아.
당신 원하는 대로 하자. 그만 살아, 이제. 그러고 저는 짐을 싸들고 급히 나가려는데 딸내미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남편은 저보고 못된 여자라며 피도 눈물도 없어서 새끼마저 버린다고 악담을 하더군요. 너 그 이상 짓거리면 가만 안 둬? 뭐라고 했어, 지금? 이성을 잃고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읊조리자 남편도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갑자기 약간은 수그러들긴 하더군요. 그새 저는 바로 문 밖을 차고 나가버렸죠. 그 길로 집에서 회복 중인 친정엄마에게 갔고 울면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엄마는 처음에 또 싸웠냐고 웃으며 듣다가 점점 일그러지는 제 얼굴과 막판엔 무릎까지 꿇고 제발 이혼하고 싶다는 저를 보고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일어설 수 없었고 방바닥이 눈물로 꿀쩍해질 정도로 울음으로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우리 딸 하면서 제 등을 토닥이는 엄마의 손길을 정말 모든 걸 토해내듯 와곽거리면서 울음을 쏟아냈고요. 엄마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꺽꺽거리면서 속을 달래고 흐느끼시더니 눈가가 빨개져서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어찌 살라고 뭐라 말을 못하겠다. 나는 나대로 할 일을 해야지. 엄마는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거시는데 아무래도 제 남편인 것 같더라고요. 자네, 우리 영미 어디 있는지 알지? 여기 와 있네. 자네도 지금 미선이 데리고 이리 오게. 아, 자세한 얘기는 여기 와서 해. 전화 끝내. 훌쩍이며 엄마한테 왜 그러냐, 왜 불렀냐 묻는데도 엄마는 불이 꺼진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군요. 아마 엄마도 결국은 이혼하라는 소리를 하겠지 싶어 많은 감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결혼할 때 이 집을 떠날 때 엄마 손잡고 많이 울었었는데 그리고 아기 낳고 이 집에 와서 엄마가 많이 봐줬었는데 그 끝이 이렇게 끝나게 되다니 현실이 너무 못 견디게 차갑더군요. 얼마 안 되어 남편과 제 딸은 우리 친정에 왔고 딸은 절 보자마자 울면서 와락 안겼어요. 남편은 신경이 바짝 곤두선 얼굴로 몹시 불편하다는 걸 온몸으로 티내면서 현관에 들어서더군요. 거 소파에 앉아보게.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강 들었어. 굳이 자네한테 따로 듣지 않아도 되네. 엄마는 웬만하면 제 남편에게 다 맞춰주고 살갑게 말하시는 편이었지만 이날은 용건만 뚝뚝 잘라 말하시더군요. 내가 하는 말 끊지 말고 그냥 듣게. 내가 그간 얘기 다 들었어. 세상 어느 집 자식이고 안귀한 자식 없는 건데 부모도 마찬가지 아닌가? 자네는 자네 부모만 중한가? 남편은 뭔가 빠직하고 화가 난 듯 하면서도 말 끊지 말라는 엄마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겋게 붉히더군요.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그럼 이혼해. 내가 웬만하면 자네가 뭐 외도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살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돈을 갖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며? 우리 영미가 그동안 10년 넘게 자네 딸 키우면서 살림한 게 뭐 사기라도 쳤단 말인가? 엄마는 엄마만의 언어로 그렇게 사위를 야단치고 있었고 저는 그 뒤에서 딸을 안방으로 들여보낸 뒤 그냥 물끄러미 이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돈 갖고 사람 멸시하는 것들은 돈으로 당해봐야 돼. 자네 그 회사 뭐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 영미를 그렇게 깔고 뭉개나? 우리 영미가 시집 보내면서 해준 거 별로 없다고 그렇게 내내 삐져 있더니 그게 이렇게 10년 넘게 갈 줄 몰랐네. 평생 갈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지. 엄마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더니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후에 결국 그간 숨겨둔 얘기마저 남편에게 오픈해버리셨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땐 좀 유치한 대처 같긴 했는데 정말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그렇게 엄마 딴에는 쏟아 부은 것 같았죠. 자네, 우리 무시했지? 자네 말이야. 거기 사는데 내가 나가서 일하는 그 식당 알지 않나? 그건 내가 영미 이모네 그냥 일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 가게 인수해서 내가 가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없이 시작해서 정말 개미처럼 모아가지고 그 건물 하나 작게 사가지고 그 식당 1층에 들인 거다. 나쁘지 않게 돈 벌고 있어. 자네도 몇 번 와봤지 않나.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 안 했다만 자네 회사 해마다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버나? 맨날 없어 죽겠다고 하고 빚까지 져놓고 그래놓고 효도한답시고 아파트 대출까지 받았다며? 누가 진짜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네 진짜. 남편은 엄마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투로 저를 한번 보더니 엄마를 계속 쳐다보더군요. 웬만하면 나는 여기 매장 하나 늘려서 자네한테 맡겨볼까 생각도 있었어. 근데 요 근래 너무 마음이 편치 않고 하는 짓거리도 마음에 안 들어서 영미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생각만 했었다고. 내가 하는 전화도 몇 번 받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보니까 돈 씀씀이가 너무 대책이 없고 게다가 우리 딸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다는데 어떻게 맡겨? 차라리 남이 낫지. 남편은 복잡한 얼굴로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웬일로 엄마가 하는 말을 그냥 조용히 듣고 있더군요. 됐어. 이제 그만하고 일어서. 자네는 집에 가게. 미선이 여기 놔두고 가라고. 더 두고 보다간 나 자네한테 험한 말 할 것 같아. 갈라서는 건 모양 안 나쁘게 소란 떨지 말고 조용히들 끝내게. 그게 아니라 장모님. 왜 저 사람 말만 듣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돈 쓸 때마다 맨날 저 사람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이번 말은 안 하고 그냥 써버렸다고요. 저도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맨날 그랬던 건 아니라고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더니 정말 어쩔시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라니요. 저 이혼할 생각 없어요. 아무튼 얘기 잘 해볼게요, 장모님. 오늘은 장모님이 화가 나셨으니까 일어나는데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이혼 안 해요. 당신도 내일은 들어와. 이러면서 쭈구리처럼 일어나서는 사라지는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뭘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듯이 말을 하고 있나요? 저한테 눈 시뻘겋게 열 올라서 난리 칠 때는 언제고. 저 사람 툭 하면 요 근래 저한테 밥 먹듯이 이혼이라는 말을 해왔거든요. 저는 그대로 다음날 들어가서 가볍게 짐을 챙겨 나왔고 일단은 아이와 함께 별거 중이에요.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카톡이 오고 며칠 전에는 생전 연락 따로 안 하는 어머님마저 모른 척 저를 떠보듯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미선임이야, 반찬 만들어놨는데 와서 좀 가져가지 그러냐. 미선이 잘 먹는 계란 장조림 소고기 넣고 해놨다. 시간 될 때 들려라. 아무리 봐도 둘의 상황 좀 떠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무시하고 답장 안 했어요. 제 눈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둘째 아들이 갖다 바치는 돈 다 받고 있는 어머님도 한통속이고 너무 여우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 저 인간 엄마가 식당 얘기 괜히 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돈에 눈이 뜨여서 잡는 게 뻔해요. 우리 엄마한테 대뜸 무슨 카톡 기프티콘으로 죄송했다며 뭘 보내질 않나. 생전 그딴 짓 안 하는 인간이거든요. 엄마 전화도 무시하고 안 받던 인간이 갑자기 저렇게 돌변할 이유가 뭐겠어요. 엄마 반응은 생각보다 확고하시더군요. 아유, 괘씸해 죽겠네. 내가 전에 고사리며 남을 묻혀줄 때는 뭐 고맙다는 인사라도 했었냐? 픽 쳐다보고 그냥 대꾸도 않고 쉬다 가세요, 어머니. 이 말만 하고 나가버리던 게 박서방 아니었냐고. 지금 이거 핸드폰에 보내온 거, 아이고, 눈으로 봐봐라. 나보고 건강하시랜다. 그래놓고 뭔 홍삼이네 과일을 이렇게 잔뜩 보내왔다. 웃기지도 않아, 아주. 원래 엄마는 그런 시큰둥한 반응을 다 참아가면서 두고 보고 있었는데
사위가 본인 딸한테 그간 살림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굴욕을 안겼으니 못 참겠나 봐요. 너 그냥 이혼해. 사람 안 바뀐다. 인간이 결혼해서 살 때 안 해야 될 짓이 폭력이랑 도박, 외도만 있는 게 아니야. 돈 갖고 지가 그렇게 무시를 해? 개뿔, 지가 갖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되는데. 빚더미라며? 니네 시엄마나 그 밑에 줄줄이 소세지처럼 딸려 살고 있는 한심한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다 같이 배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멍청하게들 살고 있으니. 아유. 하여간 참고 참던 분이 저렇게 돌아서니까 완전히 끝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막 틀린 입장은 아니고요. 이대로 이혼을 준비할 생각이고 안 해준다면 소송해서라도 무조건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 차례 이 인간과의 미래는 없다고 느끼다 보니 결심이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새삼 주변의 시선이 두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변할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기대해봤자 저만 더 상처받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나이만 점점 더 먹게 될 거예요. 친정에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을 때 저도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제 돈벌이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다시는 무능한 전업주부로 무시당하는 일 겪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살았던 시절의 제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불안한 날들이지만 조금이나마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